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고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한국형 레이저 무기 얘기라고요? 네, 한국형 레이저 무기인 천광이 본격적으로 실전 배치되면서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또한 지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되었던 한국 국방산업대전을 통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차륜형 40mm 무인 방공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현재 천마2로 호칭되는 차기 방공 시스템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천마2는 기존의 K-31 천마 지대공 미사일을 대체하는 지대공 무기 체계로 관계자는 육군이 천마2에 지대공 미사일 외에 레이저 무기 장착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샤레 군사연구소에서는 한국형 레이저 무기의 중기를 맞이하여 한국형 레이저 무기 천광의 등장 이후부터 시작해 폴란드 수출 사업, 궁극적으로 이동식 레이저 무기인 천마2까지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천광의 개발 배경부터 알려주세요. 천광 레이저 무기가 등장한 그 시작점은요, 바로 2014년에 있었던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투였습니다. 당시 북한 무인기는 청와대는 물론이요, 주한미군의 사드 포대 배치 예정지인 경북 성주군 골프장까지 촬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큰 문제가 됐죠. 무엇보다 청와대가 뚫렸다는 것은 엄청난 안보 위협이었기에 국방부는 2014년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무인기 대응 체계를 고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긴급 처방으로 휴전선의 GOP 소초마다 배치된 TOD, 이게 열상 탐지 장비예요. 이 TOD를 대공 감시 장비로 전용하기 시작했고요. 레시스로 흔히 알려진 보병 및 차량 감시용 지상 감시 레이더의 소프트웨어를 일부 조정하는 방법으로 대공 감시용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장비는 무인기 탐지 체계가 아니기에 많이 부족했고요. 그래서 청와대와 기타 수도권의 핵심 지역을 지키고자 이스라엘제 RPS-42 레이더 10여 대를 긴급 도입해 배치했죠. 여기서 RPS-42는 S밴드를 사용하는 소형 A사형 레이더입니다. 무인기형 표적을 약 10km 정도의 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고 시스템이 소형화되어서 이동도 편리하다고 하죠. 하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탐지 거리가 한 5km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아무튼 이런 장점들 때문에 미국의 IM 쇼라드 스트라이커 차륜형 대공 차량도 RPS-42를 장착하고 있죠. 이렇게 국내에서 가장 먼저 배치된 무인기 방어체계는 RPS-42 레이더를 사용해 무인기 접근이 탐지되면 청와대 경호요원이나 특수전 요원이 헬기를 타고 접근해서 산탄총으로 무인기를 격추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헬기를 준비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비판이 나와서 곧바로 북한 무인기를 향해 GPS 방해 전파를 발사해 엉뚱한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추락을 유도하는 GPS 제밍 체계가 현재 배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이 GPS 제밍 체계는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생산하고 있는 샤이드 136 자폭 무인기에 GPS 제밍에 대응할 수 있는 항제민 GPS 안테나가 탑재되는 등 항제밍 기술이 대중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당연히 국방부도 GPS 제밍 체계의 한계점을 알고 있었기에 다양한 요격 수단을 검토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가장 큰 교훈을 준 것이 바로 1976년에 서울에서 있었던 대공포 오발 사건이었습니다. 1976년 10월 14일 서울 시민들은 서울 상공을 수놓은 10여 개의 비행체를 발견했고요. 해당 물체는 조명처럼 밝은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수도경비사령부 산하 방공포 여단에 비상이 걸리고 해당 비행 물체를 포착함과 동시에 요격태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안보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불과 2개월 전에 북한이 도끼로 미군을 살해한 이른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일어나서 한미연합군은 준전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불과 한 달 전에는 소련군의 미그 25 전투기가 일본의 방공망을 뚫고 홋카이도 하코다테 공항에 망명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렇게 안보상의 불안한 상황에서 서울 상공에 미확인 물체가 나타나자 수도경비사령부 산하 방공여단은 곧바로 대응 사격을 개시합니다. 문제는 당시 육군이 주력으로 사용하던 대공포가 승전포로 불리던 4연장 12.7mm 중기관총 체계였기 때문에 곧바로 서울 시민들의 머리 위로 수많은 탄약의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구경 20mm 이상의 대공포용 탄약은요, 내부에 자폭신관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공중에서 자폭합니다. 하지만 12.7mm 탄은 자폭신관이 없었기에 그대로 낙하하면서 서울 시민을 공격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1명이 사망하고 31명이 부상을 입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엉뚱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난 2001년 8월 7일 서울 도심의 호텔 옥상에 배치된 KM167 20mm 발칸포에서 오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무려 17발이나 발사가 됐죠. 그나마도 20mm 탄에는 자폭 신관이 있었기에 직접적인 낙탄 피해는 없었지만 공중에서 자폭한 20mm 탄 파편이 자동차 상부 덮개를 관통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사실 이건요, 운이 좋아서 사상자가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사망자까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사고였죠. 그렇다면 도심에서 대공포는 위험하다는 얘기인가요? 1976년 대공포 오발 사건은 한국 육군 방공여단에 엄청난 트라우마를 남겼고요. 그래서 북한 무인기의 침투가 천마 레이더 등을 통해 일부 탐지된 사례도 있었지만 함부로 요격을 실시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육군은 서울 방공을 위해서 서울을 둘러싼 북부 산악지형에 K-30BO, K-31 천마 그리고 오리콘 35mm 대공포를 배치하고 있고요. 서울 도심의 높은 건물에는 KM167A3 20mm 발칸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들 대공포는 모두 자폭 신관을 갖추고 있지만 20mm 발칸포는 고도 26에서 41m, 비호의 30mm는 고도 84에서 109m에서 탄약이 자폭할 경우에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더욱이 현용 대공포탄의 자폭 불발률이 2에서 3%에 달해서 사실 불발탄 피해를 피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미국은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이라크 주둔 지상부대의 방어를 위해서 펠랑스 CIWS를 지상화시킨 센츄리언 C램을 배치한 바 있었습니다. 이 센츄리언 C램은요, 미군 기지로 날아오는 수많은 박격포탄과 로켓탄을 성공적으로 요격했습니다. 하지만 요격 과정에서 대량의 20mm 불발탄과 파편이 발생해서 애꿎은 이라크 민간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죠. 당연히 날벼락을 당한 이라크인들은 분노했고요. 그 분노는 보상금으로 메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이라크에서 테러범을 잡아서 신문해 보니 갑자기 센츄리온 날벼락을 당해서 복수심으로 테러에 참가했다는 증언이 나와서 미군 지휘부를 아연실색해 했죠. 아무튼 이렇게 우리 국방부가 1976년 대공포 5인 사격 사건과 이라크전 교훈으로 인해 고심하던 상황에서 후세조로 나선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슈퍼스타 국방과학연구소였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불화 중수소를 이용하는 화학 레이저를 개발하고 있었지만 레이저에 사용하는 연료인 불소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좀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전해지는데요. 간혹 소량이라도 불소 가스에 누출되면 재빨리 소리쳤다고 합니다. 고자가 되고 싶지 않으면 빨리 뛰쳐나가라. 의학계 및 환경보건연구소에 따르면요, 과도한 불소의 고농도 노출 환경에서는 남성 생식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한테 있어서 살인이나 VX보다 이 무서운 고자 레이저를 청춘 남성이 가득한 군부대에 함부로 배치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2010년대 이후부터 전기를 레이저로 변환시키는 고체 레이저 개발을 본격화했죠. 국방과학연구소는 2016년 3월 상용 레이저를 사용해 개발한 10kW급 레이저 무기를 통해 5km 밖에 무인기형 표적을 격추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의 요격 성공은 곧바로 보고되었고요. 국방부는 신속한 배치가 가능한지를 묻게 됐죠. 국방과학연구소는 상업용 레이저 기술을 활용해서 출력 20kW급 레이저 무기를 신속히 개발 및 배치할 수 있다고 밝혔고 국방부는 곧바로 OK 사인을 줬습니다. 그래서 급조된 사업이 바로 향후 천광으로 호칭될 한국형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 개발 사업입니다. 사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됐다면 2020년대 초반에 배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에 있었던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인해 세상이 뒤숭숭해졌고 신정부가 탄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기에 그 사이에 모든 국방사업이 올스톱됩니다. 그리고 이런 오랜 혼란 끝에 향후 천광이 될 한국형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 사업이 2019년부터 본격화되어서 2023년 기본체계가 완성되었고 2024년 12월에 천광 레이저 무기가 실전 배치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천광은 어떤 무기체계인가요? 국방과학연구소는 사실 보다 강력한 레이저 무기 개발을 원했지만 국방부 입장에서는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는 크게 욕심내지 않고 기존에 개발하고 있는 10kW급 레이저 무기의 확장형을 개발하기로 했죠. 구체적으로 천광은 상업시장에 널리 사용 중인 독일 IPG 포토닉스사의 출력 2kW급 광섬유 레이저 발진 모듈 10개를 묶어서 20kW급 출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상업용 레이저를 결합해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는 것은요, 우리만의 사례는 아닙니다. 미국 록히드 마틴의 아담이나 이스라엘의 아이언빔 등 거의 대부분의 실용형 레이저가 상업 기술을 활용하고 있죠. 그럼 독일제 레이저를 짜맞추는 것이 천광의 전부일까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업용 광섬유 레이저 모듈에서 나오는 레이저빔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술입니다. 더욱이 전기가 레이저빔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공급되는 전기의 50% 이상이 열로 방출됩니다. 그래서 이 열을 냉각시키는 것이 핵심 기술이에요. 이 천광의 벽면을 보면요, 대량의 냉각용 팬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냉각팬이 바로 레이저 발생 과정에 생기는 막대한 열을 냉각시키는 장비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천광을 개발하면서 레이저 무기 체계의 지속적 발전과 해외 수출을 고려해서 핵심적인 레이저 발진 모듈을 국산화하는 사업을 동시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레이저 발진 모듈을 수입하려면 아주 복잡한 인허가 과정이 필요했고요. 아시다시피 독일은 분쟁 지역에 대한 무기 및 핵심 부품 수출을 차단하고 있어서 우리가 엿을 먹은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천광 개발과 동시에 레이저빔 발생 장치 국산화 사업을 개시했는데요. 얼마 전인 6월 1일에 방위사업청은요, 천광에 사용되는 레이저 발진 모듈의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한국형 모델은요, 독일에서 수입되던 2kW급보다 무려 50%나 강한 3kW급 레이저 출력을 자랑하고요. 향후 양산되는 천광부터 국산화 모델이 적용될 계획입니다. 천광 수출 계획도 있다고요? 방위사업청은요, 천광의 국산형 레이저 발진 모듈을 교환 장착한 이후에 추가 시험 평가를 실시했고요. 이 과정에서 드론은 기존 2에서 4초에서 1에서 2초로, 무인기는 10초 이상에서 수초 이내로 격추 시간을 단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략 부품인 레이저 발진 모듈은 지금까지 미국, 이스라엘, 중국, 독일 정도만이 생산하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국산화에 성공함에 따라서 기존 76% 수준이었던 천광의 국산화율은요 90%로 높아졌습니다. 천광에서 발사된 레이저빔 출력은요 20kW급으로 약 3에서 5km 안에 위치한 무인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데요. 요격거리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요, 기상상태, 특히 습기와 비로 인해 레이저 출력이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천광은 청와대를 시작으로 국방부 등에 현재까지 5대 정도가 배치된 상태이고요. 향후 10대가량이 국회의사당 등에 배치될 계획입니다. 국회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천광이 실전 배치 단계에 도달하자 현재 폴란드 등이 한국형 레이저 무기 도입에 관심을 표명했고요. 실제 작년부터 한화 시스템과 레이저 무기 수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천광 이후에 새로운 레이저 무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형 레이저 무기의 폴란드 수출부터 시작해서 한국 육군이 계획하고 있는 야심찬 차세대 레이저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요?